더불어민주당의 무슨 대변인, 부대변인인가 하는 자가 이 참사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 빈집 지키는데 200명이나 경찰이 배치되는 바람에 뭐 참사가 어떻게 됐다는 식의 또 황당한 이 거짓 정보를 SNS를 통해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와 직결되는 문제를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절을 지키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논평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다.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한 선동이자 정치 공세이다.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경비 임무를 빈집 지키기로 매도하고 경찰 인원 숫자 불리기로 왜곡하는 등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고의 아픔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무분별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 이를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남영이란 자도 그렇고 이런 황당한 이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내 논평도 그렇고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가짜 허위 정보를 유포시키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참사의 세력화, 참사의 정치화에 대놓고 지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계 정치사에 없던 정권이다. 국격을 수직 하락시켰다 하면서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사고 수습과 진상조사를 해야 할 책임자들을 무조건 다 물러나라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니 이를 지켜본 뒤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국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벌여온 좌파 단체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는 집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퇴진이 추모다 라고 외쳤다. 명목만 추모일 뿐 정권 퇴진 선동이 주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집회 정황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된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맞불 집회 성격의 추모 집회를 했습니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신자유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진 대표는 촛불 집회에서 온갖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추모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추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죽음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진다.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세력을 반드시 처단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두 아이의 아버지 조유승 씨 40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상대방을 격침하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의인 행세를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거짓 선동과 무의미한 책임론을 펴고 시민단체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유족을 2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처사다. 자녀 셋을 두고 있는 전용욱 씨는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있지 않냐. 억울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슬픔을 나누자. 또 청소년 대표로 나선 10대 이다운 씨는 무엇보다 사고 발생 후 빠르게 사태 수습을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들은 집회 현장 안에
그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추모 집회를 진행하고, 이 추모를 이용해서 정치 참사의 정치화를, 참사의 정쟁화를 도모하면서 이것을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좌파 단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전면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사설 전체를 터서 통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슬프고 참담하고 또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가짜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던 그때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사고든 그 원인이 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적,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해이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 경찰개혁의 전면적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달리 사망자 신원 확인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사고 원인 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이유가 없다. 이미 내국인 130명의 희생자들의 발인도 다 끝났다. 따라서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불행한 일을 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차분히 기다려주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김어준, 황운하 이런 자들, 이태원 참사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 중에 하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0.76%포인트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좌파 세력들은 대선 결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계획하고 모의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대통령 퇴진을 노리던 좌파 세력들, 이번 사고를 정권 퇴진의 불씨로 활용할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좌파 세력들의 시위를 필연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당장 지난 주말 촛불승리 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이른바 촛불 집회를 열고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좌파 세력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 잘 알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는 가짜뉴스를 이용해 보수 정권을 위기로 몰았던 좌파 세력들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불행한 사건을 특정 정책 세력이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력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선제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볼 때 과하다고 느낄 만큼 가혹해야 한다. 우물쭈물하거나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이 가차없이 대통령과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위한 헌신하겠다는 위대한 국민과 결기에 찬 지도자만이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전면 사설이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이 가짜뉴스 아웃이라는 기사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으나 우려했던 괴담과 음모 등 가짜뉴스는 기승을 떨지 못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제압됐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가짜뉴스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이 줄어들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성숙한 태도들이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가짜뉴스 괴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망자들에 대한 비난, 마약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누리꾼들과 시민들은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희생자 애도와 정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먼저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송국권 우리 패널이죠. 영남일보 본부장도 민심은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않는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곧장 정치 이슈로 연결되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 2년차 때의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대형 정치 이슈로 번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가짜 허위 뉴스가 함부로 설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괴담을 진실처럼 포장해 유포하면 그것은 곧 정치 공작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이번에도 좌파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괴담이 퍼졌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 괴담과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전국을 주도하지 못했다. 좌파들은 심지어 윤 대통령 사라진 3시간이란 괴담까지 퍼뜨렸다. 아마 세월호 7시간 괴담으로 재미를 본 기억을 떠올리면서 유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워낙 팩트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짜뉴스와 괴담을 이용하는 세력의 특징이 있다. 진실은 알 필요 없어. 오로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돼. 그걸 통해서 우리 지지층만 잘 결집시키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인식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자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을 뺐지만 네티즌들이 그거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러이러한 가짜뉴스, 이러이러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자들에 대한 응징을 가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민심이, 우리 국민의 수준이 더 이상 그런 가짜뉴스나 괴담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광우병과 세월호 참사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그 아픈 이 학습 과정이 이제 녹아들어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좌파들이 유포한 각종 괴담이나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정해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고성국 칼럼,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은 참사를 악용한 좌파들의 허위정보 가짜뉴스 선전선동에 노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것이 오늘 고성국 칼럼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향한 일대 쇄신을 시작하자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 사회의 원로는 이런 어떤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대중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오로지 자국이기주의만을 앞세우는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스트 독재를 계승하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가 지금 정권을 잡았고, 그런가 하면 중국의 시진핑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93세의 전 총리가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헝가리에 12년 전에 총리로 당선된 빅토르 오르반은 민주 억압, 언론 탄압, 사법부 무력화,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이 뽑은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국민이 뽑았는데 이게 독재를 하는 거예요. 쿠데타나 혁명으로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 선거라는 정통성의 외피를 입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독재, 신독재, 이런 말을 만들어낸 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헝가리 얘기가 아니고 빅토르 오르반 얘기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장악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자기들이 쉽게 계속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누가 떠오릅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 빅토르 오르반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개만도 못한 문재인이가 떠오릅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극성을 떨 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에서 바로 이 신독재를 얘기했다가 좌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독재, 부드러운 독재, 그 얘기를 김대중 주필이 다시 꺼낸 겁니다. 이처럼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비자유민주 또는 자유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 보통 자유민주주의는 리버럴 디모크라시인데 자유 없는 민주주의,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쿠데타나 혁명이 아니라 적법한 민주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장악한 뒤에 지지층 결집으로 유권자를 분열시키고 편파적인 공약과 퍼주기로 한쪽의 세력을 극대화해서 반대자를 약화시키는 그런 부드러운 독재, 신독재가 횡행하고 있다. 스웨덴에 있는 브이뎀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2012년 전 세계 42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는데 10년 만인 2022년에는 42개가 34개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감소했다. 자,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독재와 권위주의, 부드러운 독재, 신독재와 권위주의가 날로 득세하고 있다. 뉴욕대 리처드 필데스 교수는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 주장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불신과 신뢰철회를 초래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회의를 넘어서 반민주 성향으로까지 가게끔 만든다. 그래서 김대중 주필의 걱정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러면 바로 권위주의 포퓰리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 자들에 의한 부드러운 독재, 신독재가 다시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 부드러운 독재의 출현,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 좌파 포퓰리스트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외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세와 핵 위협, 야당과 주사파 좌파들의 집요한 퇴진 압박,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참으로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그로 인한 민심의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처음 해보는 초보 대통령 윤석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들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내외적 어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이 시점에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가? 무엇이 어떤 섭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구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라고 그냥 말한 적이 없다. 늘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했다. 지금 세계는 또 대한민국은 그 자유를 버리거나 자유를 짓밟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바로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대 쇄신,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김대중 주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칼럼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향한 일대 쇄신을 시작하자. 자유를 향한 일대 쇄신을 시작하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이 안전까지도 위협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갔습니다. 어디 뭐 사건이 한두 개여야 말이죠. 어느 사건이 먼저 터질지, 어느 사건 때문에 먼저 감옥 가게 될지도 아마 이재명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뭘까요? 는 상대편을 물고 뜯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양비론. 나만 더럽냐? 너는 안 더럽냐? 한번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어 보자. 이 전략, 그야말로 물귀신 전략, 진흙탕 전략, 이것밖에는 지금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렇게 한참 몰리고 있는데 정말 불행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이태원 참사를 듣고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슬프다. 그랬을까요? 아, 슬프다. 함께 애도해야지. 그랬을까요? 이건 뭐지? 야, 이건 나한테도 다시 살아날 구멍이 생기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재명이 머릿속은 들여다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재명이라는 자의 정치 행태, 사고 행태, 그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십시오.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추모, 애도, 초당적 협력 이쪽으로 첫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곧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해서 이틀 만에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세를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가 직접 최일선에 나서서 공격을 시작하면 누가 봐도 이게 그 많이 들여다보이는 얄팍한 속내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야, 저거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이 참사를 또 악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네. 누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는 자기 대신에 박홍근희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박홍근희를. 박홍근희가 원내대표입니다.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은 원내대표예요. 이재명이 눈짓 하나 턱짓 하나로 알아서 움직이는 이재명의 쫄개입니다. 그러니까 짐짓 이재명이는 한 발 뒤로 좀 물러나 있고 박홍근희를 내세워서 연일 이태원 참사를 소재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자, 보십시오. 박홍근희의 공격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직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매일같이 조문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각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추모 집회나 추모 예배, 추모 법회에 참석했어요.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안전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홍근이라는 자 말하는 본새 한번 보십시오. 사과다운 사과를 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지금 절신이 필요한 일은 석고대죄하면서 무한 책임지는 자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거적대기라도 피고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인가? 연일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국가 애도 기간 중 매일 조문을 하고 조문 기간이 끝났음에도 종교계 원로들과 또 이 종교단체에서의 이 추모 예배, 추모 법회에 참석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러면서 원인 규명, 책임자 규명 작업에 직접 나서고 다시는 똑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석고대죄하고 무한 책임지라는 주장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그냥 합니다. 박홍근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이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우리 보스 이재명 대표가 힘들어 하니까 싸우라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그냥 물어 뜯으면 돼. 박홍근의 지금 태도야말로 그런 것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냥개죠. 그러면서 이자가 계속 입을 나불거리는데 사과는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고 공감이 가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였지. 딴 나라 사는가 박홍근. 그러면서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가. 지금 참사 이후 대통령은 매일같이 온몸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식회의에서 사과를 하고 법회에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박홍근이라는 자는 여전히 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냐고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세월호 가지고 계속해서 사과하라. 최순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뒤집어 씌우면서 끊임없이 사과하라. 결국 이 좌파들과 좌파 언론의 거짓 선동 때문에
끌려 나와서 사과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사과 후에 진정성이 없다 다시 하라. 며칠 만에 다시 끌려 나와서 또 두 번째 사과. 진정성이 없다 다시 하라. 세 번, 네 번 끌려 나와서 사과만 하고 결국은 끌려 내려와서 감옥 갔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들이. 그러면서 이 박홍근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비서 실장 이하 수석들이 매일같이 조문하지 않았단 말이야. 매일같이 조문하고 국가애도기간 끝난 후에도 종교단체 집회, 추모 집회, 추모 법회에 나가서 추도하고 애도하고 사과하고 하지 않았냐 말이야. 매일같이. 이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100번 해도 부족하니까 더 하라고 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희생자와 유가족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여론조사로 물어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계속해야 되냐?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냐? 그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트집 잡고 바짓가랑이 붙잡는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169석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의 언행이에요. 지난 일주일 열흘간에. 이걸 그냥 놔둬야 됩니까? 내가 이 박홍근이 이재명이 얘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역겨워서 준비한 자료를 제가 자꾸 넘기게 됩니다. 야, 이런 것도 전해야 되나?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자가 박홍근이라는 자가 결국은 이재명의 사냥개니까 이재명의 이 구상대로 조금씩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그러냐? 세 가지 요구를 쓱 이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격식을 갖춰 국민께 사과하라. 이건 눈에도 이거 귀에도 대통령이 연일 추모하고 애도하고 사과하는 거가 보이기는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사과하라고 얘기하면 사과 계속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야단을 맞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살짝 바꿨냐?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국민께 사과하라 그랬어요. 어떤 격식? 그래요. 좌파들이 그 원하는 그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가짜뉴스 공격받을 때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문 읽었던 그 장면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격식을 갖춰 국민께 사과하라고 이 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앞에, 전 세계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주얼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리를 경질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딱 이렇게 요구를 좁혀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론 주장과 동시에 이 자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마땅히 있어야 되지만 이 자들이 검소한박으로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특수본이 55개 기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정도로
경찰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이 경찰의 셀프 수사 못 믿겠다고 하면서 수사를 지켜보지도 않고 한편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자기들이 판을 주도하겠다. 또 한편으로 경찰 못 믿겠다. 특검 가자. 특검 가면 자기들이 또 추천하는 검사가 박영수가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듯이 그렇게 특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말이에요.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이거는 무슨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지그들끼리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는 했던 적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가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만 데리고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어요. 또 조사를 하면 참고인으로 누굴 부른다, 증인으로 누굴 부른다, 이거 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들이 국민의힘 아예 배제시키고 정의당만 데리고 지것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방적인 국정조사 뭐 하라고 하세요. 조사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되지만 국정조사는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안 됩니다. 지구들끼리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이 자들이 결국 한덕수 총리 부르고 이상민 장관 부르고 윤희건 경찰청장 부르고 김대기 비서실장 불러서 추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출석하지 마세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관행적으로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우리들 오라 마라. 나 시간 없다. 사태 진상규명에도 시간이 바쁘다. 일방적으로 부르는 국정조사 나 갈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실과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 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좌파들의 국정조사에는 불응하라. 차라리 처벌받아라. 국정조사 출석 거부해서 처벌받아라. 차라리. 제가 이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부르지 못하는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그들끼리 백날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판을 벌리는 것이고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조사니까 지그들은 그냥 열어도 돼요. 이자들한테 진상규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진상규명하고 진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들은 국면을 전환하고 이재명이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자들이니까 설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지그들끼리 짬짬이해서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누구누구 증인 나와라 신청 참고인 나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의 관행을 생각하면서 야당들의 일방적인 국정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뭐 개인적으로 출장을 핑계로 대든 당당하게 그러한 이유로 나는 국정조사 출석 못하겠다고 하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스타일대로 선택하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특검인데요. 특검은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껏 특검에서 제대로 됐던 특검은 없었어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는 검찰이 수사 착수는 못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때 보완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직금 수사가 다 끝나고 이게 미진할 때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미진할 때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검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 다음에 검찰의 보완 수사, 이것이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돼 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거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런데 정치 공세 차원에서 특검법을 좌파들이 머릿수가 있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단호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 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는 이 문제 관련해서 사실 지가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당장 시급한 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시급한 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랬어요. 이재명의 말입니다. 이게 어제 나온 말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걸 이재명이 알아요. 이재명이 알아요. 그런데도 시급한 건 국정조사를 하는 거래.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실체규명에 한계가 있지만 당장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이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국정조사 해봤자 진실규명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특검을 갈 수밖에 없으니 특검부터 논의하자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먼저 수사를 해보고 이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으로 가고, 수사가 미진할 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자들은 수사는 딱 제껴놓고 국정조사부터 하자. 그런데 강제수사권이 없어. 미진하니까 어차피 특검 가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특검하자. 이런 황당한 주장을 어제 이재명이가 했습니다. 결국 박홍근이라는 사냥개를 앞세워서 끊임없이 지난 열흘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몰아간 이 몰이의 포인트는 뭐냐? 대통령 적시가층 공개 사과하라. 박근혜 대통령 사과 때처럼 만들겠다는 것. 두 번째, 한덕수 총리 경질. 세 번째, 이상민 파면. 이겁니다. 그래놓고 국정감사와 특검이라고 하는 양도 맞자, 쌍도 맞자, 쌍칼을 휘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터무니없고 도대체 조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어제 실토한 겁니다. 국정조사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어차피 특검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특검부터 시작해. 이런 잔대가리 수준의 이 전략, 이게 전략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수사의 칼날이 이 목적까지 다가온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되고, 마침 터진 이태원 참사를 국정조사로, 특검으로, 대통령 사과로, 총리 경질로, 이상민 해임으로 어쨌든 전방위로 압박해 가보자. 이런 정도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거요, 대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북한이 전투기 500대 띄웠다고 해서 그 고철들이 진짜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됩니까? 띄우다가 떨어지긴 하지. 대처가 어렵지 않아요. 국정조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출석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한다는 관행을 왜 깼냐. 우리 집권당,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라고 하는 관행을 파괴하고 일방적으로 정치공세하고 있는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국정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나 특검 공세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김용태의 그 황당한 발언들, 좌파보다 더 좌파 같은 이런 발언들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어요. 저쪽은 지것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재명이가 박홍근이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은 정진석이가 안 보이고 주호영이가 안 보이냐고요. 이것들이 뭐하러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뭐하러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까? 한다는 짓이 김용태 같은 자 슬그머니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해서 총선 공천권이나 탐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로 돼서 뭉치면 이태원 참사 때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의 리더십으로 그 참혹한 위기를 이만큼이나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집권당이 집권당답게 일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직분에 맞게 좀 제대로 최소한의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좀 그러지 말고 좀 한동훈이처럼 할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좌파들의 공세는 지것들이 죽을 지경에 처한 상태에서의 단말맞적 비명이에요. 이게 뭐가 겁나다고, 이게 무슨 대단한 화력이라고, 이거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왜 모든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 두 어깨에다가 자꾸 떠넘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거면 집권당 대표, 집권당 원내대표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고성국 칼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은 두 꼭지입니다. 칼럼 1, 허접한 좌파 공격수들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한미일 합동 동해훈련할 때 친일 국방이라고 갑자기 불쑥 지르는 바람에 이재명이 스스로 묘효를 팠죠. 이 친일 국방이라고 이재명이가 확 지르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10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영수회담합시다. 그래서 뭐 1대1 영수회담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뭐 여야 대표들하고 대통령이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에 이재명이가 갑자기 친일 국방 어쩌고저쩌고 공격을 하니까 영수회담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면서 지난 10월 22일에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도 열었죠. 이자들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났던 29일에도 집회를 열고 국가 애도기간인 11월 5일에도 추모를 빙자하면서 집회를 열었어요. 실제로 나온 주 슬로건 구호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입니다. 대통령도 빼고 퇴진시키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게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망이 조여올수록 이재명이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강경 노선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은 뭐 정치권 안팎에서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뭐 자기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끝까지 뭐 투쟁하겠다, 저항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강경 노선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민주당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더불어민주당 안에 정치 좀 해본 사람들이 나오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잘못 대응하다가 당이 다치고 당이 죽을 수 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3선 이상 국회의원들 또 재선 중에서도 좀 생각 있는 자들하고 얘기해보면 누구나가 다 표현만 못하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선거도 별로 안 남았는데 불과 1년 반 후에는 자기가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야 저거 이재명이 쫓아다니다가 나까지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재명이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그 압박이 자기들 눈에는 약한 골이라고 보이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집중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김건희 특검하자, 김건희 특검하자.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고 슬로건화하고 외쳐왔던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좌파의 원내 지도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등 필요한 수사는 전혀 안 하면서 야당을 탄압하니까 특검이 꼭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다 그랬어요. 지 말도 아니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됐던 그 수많은 의혹들 중에 사실로 확인된 게 지금까지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까지는 저 좌파들의 정권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버티다 못해서 조국이, 추미애, 박범계 등의 이 허접한 자들의 공격에 버티다 못해서 임기제 총장직을 먼저 집어 던지고 정치권에 나와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게 괴롭히고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던 이 자들이 실제 김건희 여사가 이 좌파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 중에 뭐 단 하나라도 크든 작든 팩트가 있었다 그러면 그냥 놔뒀겠어요? 그냥 놔뒀겠냐고. 이 자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하는 자들인데 그중에 단 하나 팩트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걸 그냥 놔뒀겠냐고. 문재인 좌파 정권 동안에 탈탈 털었지 않냔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검찰, 경찰 못 묻겠다 하고 특검으로 가자. 지금 이 주장 아닙니까? 이 자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특검은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특검 추천권을 야당들이 갖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것들이 추천하는 검사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 원칙적으로 특별검사잖아요. 특별검사. 원칙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국민적으로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것들이 정권 잡고 있는 5년 동안에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오로지 정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 버릇처럼 떠들고 있는 겁니다.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좌파들의 이 상투적인 주장이 이제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역풍만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국면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낄 거다. 이거 이재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중요하다. 이재명이 죽을 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죽게 생겼다.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내각 총사퇴를 얘기는 하고 싶은데 뭐 거리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내각 총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 내각 총사퇴 주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 한덕수 총리 경질, 그리고 이상민 장관 파면, 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무작스러운 좌파들이라 하더라도 진짜 아무 말 대잔치나 잔뜩 해서는 역풍을 맞는다는 이런 현실 앞에서는 감히 함부로 지속적 도발을 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저 좌파들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야 이거 세월호 시즌2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투적으로. 그런데 세월호 때와 전혀 양상이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 세월호 때는 잘 먹혔는데 막 박근혜 7시간 그러면 막 국민들이 확확 빨려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윤석열 3시간 잘못 꺼냈다가 시급하고 뭘 대통령한테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잘 공격이 안 되고 이거 왜 이렇지? 도대체 세월호 때와 뭐가 다르지? 네, 중앙일보는 이 문제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와 다른 4가지. 책임 소재가 우선 불분명하다. 이게 세월호 때는 책임 소재가 확실했는데 그런데 이 세월호 이태원 참사는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 경찰이나 행안부 장관 등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된다고 야당들이 주장하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전 사후 경찰의 대응과 관련된 책임이지 이태원 참사 자체에 대한 책임으로까지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때와는 다른 점이 첫 번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대응을 했다. 하고 있다. 이것이 세월호 때와 가장 큰 차이다. 셋째는 이 판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꾸 하고 핵도발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국민적 국가적 참사와는 별도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분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한테 힘 실어줘야 되지 않냐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쟁의 피로감. 이 좌파들이 이태원 참사 보자마자 세월호 시즌2 외치고 나섰는데 그러면서 추모를 빙자로 윤석열 퇴진 집회까지 했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때처럼 또 세월호야? 이런 정쟁에 대한 피로감. 그래서 무슨 괴담이니 이런 것에 더 이상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게 됐다. 학습 효과도 있을 거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괴담 퍼뜨리고 있는 이 좌파 빅마우스들에 대한 혐오감도 매우 높은 상태가 됐다. 여기에다가 이 칼럼의 주제 허접한 이 공격수들의 수준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허접해요. 이 좌파들 중에서 공격수라고 나서는 자들이 아주 허접해요. 어느 정도 정치 경험이 있고 공력이 있는 중진들은 야 우리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끌려 들어갈 게 뭐 있어? 하고 다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일부 초선 의원들 몇 명이 주로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것들 수준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선 실력이 없어.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허구한 날 똥볼만 차고 있는 거예요. 정치 타박이 뭐예요? 정치 타박이. 이런 피켓을 버젓이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민이가 그 초선 의원 아닙니까? 철음의 소속. 윤석열 퇴진 시위에 최초로 대놓고 참석을 했어요. 윤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국민주권 실현이다.
그랬는데 김용민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야, 저것도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김용민이가 정치인들이 아직 나서지 못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지만 용기 있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대중 따라다닌 사람, 노무현 따라다닌 사람, 수십 년 그 야당 좌파 활동한 이른바 역전의 용사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같은 이 철험회 소속 초선 의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중진들한테, 더불어민주당 중진들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이 김용민이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당론이다. 강행 처리하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제가 거리에서 국회에서 끝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미 대안을 줬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할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도 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정치 공세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손잡고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서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박수 칠 것이다. 그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다.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조응천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게 자꾸 저 김용민이 같은 이 정말 하룻강아지 애들이 대중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 대통령 퇴진,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을 마구 입에 올리면서 막 법안도 발의하고 하는데, 재선 의원만 해도 그거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당내 의원들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부하내동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허접한 공격수들이 공격한답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한동훈이를 공격을 많이 했다가 그 한동훈 장관한테 완전히 되치기 당해서 그야말로 이 자질과 실력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 미천이 그냥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최강욱이 한동훈 청문회 때 딸 이름을 한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게 한국 3M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김남국 이자는 더해. 이모, 보통 우리가 모모 할 때, 고모, 박모 할 때 그 성이 이씨였던 사람을 이모라고 써놓은 거를 한동훈 딸이 이모하고 논문 썼다고 그냥 한동훈 장관을, 후보자를 압박했죠. 참, 최강욱이, 김남국이, 이수진이, 김의겸이, 이건 뭐 엑스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천방지축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이 김의겸이가 어제는 EU 대사의 말까지 왜곡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허접한 것들이 이른바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수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 중진들이 대거 이재명으로부터 뒤로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재명한테 끌려 들어가서 나까지 뭐 죽을 일 있냐? 다들 진짜 선수들은 다 뒤로 물러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철험인지 뭔지 뭐 하여튼 좀 튀려고 하는 관종들, 이것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국력도 안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공격하다가 제 풀에 지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접한 좌파 공격수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본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뭐 이런 것들 하나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조리를 못하냐 이겁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를 제압을 못하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이것들이 좀 세기나 해야 아이고 참 저 센 놈들 169석을 배경으로 저렇게 센 놈들이 앞에 공격수에 나서니 참 국민의힘도 버티기가 힘들겠다. 자, 고생들 많다.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데 더불어민주당 169석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130, 40명은 지금 관망하고 있다고. 내가 이재명이 때문에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실력도 없고 공력도 안 되고 근본도 없는 이 몇몇 자들이 정말 허접하게 빈총이나 싸대면서 제풀에 지가 걸려 넘어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하나를 제대로 대응을 못해? 이거 하나를 제대로 잡돌이 못하냐고. 이 점에서 제가 국민의힘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재명의 사냥개 박홍근의 실체입니다. 저 솔직히 저 좌파 국회의원들 대부분 제가 잘 알아요. 뭐 아래 위로 10년 정도면 어떤 형태로든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또 학교 다니면서 이리저리 인연이 직접 있거나 또는 인연은 없어도 그 친구 이런 친구라고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뭐 좌파의 최고 무슨 대부격인 이해찬이, 제가 이해찬이 대학 다닐 때, 저도 대학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할 때 자주 봤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죠. 뭐 문재인이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이를 모르겠습니까? 우상호를 모르겠어요. 임종석이를 모르겠어요. 대개 제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 박홍근이는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고, 삼선 의원이고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무슨 일선 지휘자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듣보잡이라서 뭐 이름도 모르겠고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이자가 이재명의 개 노릇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충직한 개. 원래 이 충직한 사냥개들은 사냥 끝나면은 쌀만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 이 박홍근이를 역할 끝났으니까 이제 좀 찌그러져 있어라 라고 언제 그렇게 팽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리고 당분간은 이재명이가 이 박홍근이 원내대표 시켜놓고 이 박홍근이한테 의지하는 바가 매우 클 것 같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보잡이라고 제가 그냥 개무시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박홍근이가 도대체 어떤 자냐 그리고 좀 들여다봤어요. 이 박홍근이가 이재명의 최측근은 확실합니다. 보니까 아주 확실해요. 거의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재명이가 처음에 대선 캠프에 열린 캠프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이게 작년 6월, 7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를 만들잖아요. 그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직후에 대선 캠프를 만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캠프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캠프 꾸렸으니까 돈 만들어 와 해서 김용희가 뛰어다니면서 20억 만들어 오고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열린 캠프에서 총괄
캠프 전체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조정식이었어요. 조정식. 근데 실질적인 좌장은 정성호였습니다. 조정식이는 경기도 시흥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정성호는 경기도 양주인가? 뭐 그쪽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다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 책임자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런 거로 두죠. 5선이고 막 이러니까 정성호는 앞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결합해야 되니까 나는 자리를 안 맡고 비워두겠다 해서 그야말로 백의종군 하듯이 뒤로 빠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당의 기반도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의 비서실장을 누구를 앉히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재명이의 비서실장이 되냐. 후보 캠프의 후보 비서실장을 누가 맡냐. 그때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갑자기 확 떴던 거가 이 박홍근입니다. 박홍근입니다. 보통 삼선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박홍근이가 이재명의 비서실장으로 딱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홍근이가 이재명의 최측근 분신이구나. 이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졌어요. 대선 졌는데 이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오자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가 아직 대통령 선거에는 지고 국회의원 배지는 달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회 배지를 달아서 방탄복을 입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아주 절박하게 생각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원내대표, 당대표를 누구로 세워놓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겠습니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대선 캠프에서 자기 비서실장을 했던 삼선의 박홍근이를 원내대표에 출마를 시킵니다. 출마를 시켜요. 처음엔 박홍근이가 뭐 앞서가지도 않았어요. 워낙 듣보잡이니까. 그런데 이자가 끝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앉힌 원내대표인 거예요. 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박홍근이가 뭐라고 그랬냐. 이게 서울 중랑을 지역구 삼선 의원인데 뭐라 그랬냐. 보십시오. 우선 제일 중요한 과제. 박홍근이가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나는 이걸 위해서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당한 정치 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향한 탄압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키겠다. 자, 여러분. 박홍근이가 야, 너 나가. 원내대표 나가. 내가 만들어 줄게. 했을 때 박홍근이가 예스 하고 나가면서 한 첫 일성이 뭐냐? 난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원내대표 나간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런 원내대표 출사표 제가 처음 봐요. 사실은 워낙 듣보잡이라서 이거 그런 얘기를 이자가 했는지도 제가 사실은 체크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자가 아예 원내대표를 나갈 때부터 이재명 사수를 공약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자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박홍근이는 이재명이의 아주 충직한 사냥개입니다. 자,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박홍근이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박홍근이가 이재명이가 방탄복을 입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길을 엽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박홍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4일인데 이제 원내대표 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마해달라고 하는 인천 계양을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이의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진지 불과 두어 달 만에 이재명이를 보궐선거에 공천 줘서 출마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입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좌파들이라도. 근데 그 길을 처음에 열어준 거가 박홍근이에요. 원내대표 자격으로. 그거 하라고 미션 주고 원내대표 시켜준 거고, 나 이재명 사수하겠다고 공약하고 원내대표 된 다음에 그 공약대로 이재명 사수를 위해서 먼저 이재명이한테 국회의원 방탄복 입히기 위한 인천 계양을 선거 출마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박홍근이가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과 박홍근이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 박홍근이가 이재명이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박홍근이가 이재명이가 무슨 대여 공격,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싶어 할 때 늘 먼저 한두 걸음 앞서서 물꼬를 터줍니다. 박홍근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 뉴욕에서의 발언 논란이 있자마자 가장 먼저 대형 외교 사고다, 국격 실추다,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갑니다. 박홍근이가 문을 열자 이재명이가 거기에 편성하는 거예요. 그 뉴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간이 약식회담을 한 것도 박홍근이가 먼저 공격합니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가까스로 30분가량 만나서 태극기 설치도 없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왜곡하고 공격을 하면 그 뒤를 따라서 친일 국방이다 이러면서 이재명이가 박홍근이가 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박홍근이가 용감해서 길을 내기도 하지만 이재명이가 겁이 나니까 야 먼저 가봐. 마치 수색대 역할을 지금 박홍근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갈 텐데 네가 먼저 길을 뚫어. 이재명이와 박홍근 간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이 박홍근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지난달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조 단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좌파들이 계속 주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삥뜯기가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박홍근이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자를 듣보잡 취급을 하겠습니다만 하도 극악스럽게 떠들어대고 이재명이의 길을 앞에서 열어주고 있는 자니까 도대체 이자가 실체가 뭐냐. 그 점을 한 번은 짚기 위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박홍근이 이자가 경기도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서울 중랑을 지역구에서 삼선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처음부터 이재명 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좌파 배치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박원순 계보입니다. 서울시장 똘마니 노릇을 해야 서울시로부터 지원 예산 하나라도 더 따내지. 박홍근이도 박원순 계였습니다. 정성호나 이런 자들 있잖아요. 조정식이나 이런 자들은 지역구가 경기도니까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할 때 이재명이가 어쨌든 야합을 하든 뭘 하든 해야 지 지역구에도 도움이 되니까 결합이 됐다고 하지만 박홍근이는 아니에요. 서울이 지역구라서 박원순계로 분류됐던 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 왜 박원순을 버리고 이재명한테 갔을까? 버린 게 아니고 박원순이가 죽어버려서. 그래서 올 때 갈 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재명이가 나타나니까 잽싸게 이재명계로 변신을 한 겁니다. 이 박홍근이는 69년생이네요. 그 너무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또 잘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입니다. 고흥. 그리고 지금 중랑을 지역, 중랑구에 있는 신내동 일대 지역, 중랑을 지역의 국회의원 3선이고, 근데 이제가 재밌네요. 경희대학교를 나왔어요. 경희대학교. 그 문재인이랑 한 15년 선후배 차이, 16년 차이 선후배군요. 이 문재인이는 경희대라 그러면은 사족을 못 썼다고 그러는데 아마 문재인이한테 귀여움 꽤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자가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전대협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이자가 전과가 있어요. 2번이나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이게 재판을 보면 저도 이 감옥 좀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 전과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은 당연히 있고요. 91년입니다. 그리고 94년에도 한 번 더 갔는데 집시법 위반이 있고요. 화염병 사용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한 2달 살았겠네요. 그 다음에 94년에는 좀 더 심각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정확은 모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면 집회 시위하다가 경찰관 두들겨 패서 경찰관 다치게 했다는 뜻 같습니다. 대개 그럴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되거든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때도 화염병을 썼네요. 자, 이게 말이죠. 이 박홍근이라는 자, 그냥 위에서 시키면 나가서 확 물고 오는 제야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사냥개 노릇을 주로 했던 자입니다. 이게 이 재판에 적용된 죄목을 봐도 그렇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반에 경찰관 두들겨 팼을 가능성이 많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 자체는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집회 시위하다가 경찰관 두들겨 팼을 때 적용되는 이 법률 조항이라는 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홍근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다음에 화염병은 2차례나 지금 91년에도 94년에도 2차례나 지금 화염병 관련 법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야운동의 지휘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행동대, 일선 행동대 정도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하는 짓이 딱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시키면 나는 한다. 이재명이가 나갈 길 내가 먼저 뚫는다. 딱 그 수준의 이 좌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을 지휘하는 원내대표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국가경영 전반에 대한 무슨 생산적 비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자머리에.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내대표 되겠다고 선언하고 원내대표가 된 자니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발목 잡으려고 특검 발의하고 밀어붙이고 오로지 그 집밖에 못하는 자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자를 상대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주호영이가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이런 자를 상대로 국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 자는 우선 머리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체적인 결정권도 없어. 내가 보기에.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사냥개예요. 이런 자를 상대로 오로지 물고 뜯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이런 자를 상대로 국회 운영을 한다면 계속해서 네, 그렇죠.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먹을 거를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몽둥이를 제대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호영 대표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박홍근이라는 자, 어떤 자인지 제가 쭉 설명을 지금 드리잖아. 이런 자를 상대로 하는데 혹은 날 당근만 갖고 다녀서 되겠냐고. 계속 당근만 주면 이제 고기 내놓으라 그러지. 매를 들으란 말이야, 매를. 몽둥이를 들 때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당정대 전면 쇄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번 참사의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뒤에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얘기는 그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진 후에, 과학수사와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대사회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런 사법적 책임을 물은 후에 정무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무적 책임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함으로써 정무적 책임 그러면 이제 장관급 이상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이 정무적 책임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권 관계자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지금 당장 장관 파면하라 뭐 어쩌라 저쩌라 좌파들이 주장했지만 지금 당장 하게 되면 당장 후임 장관 하는데 인사청문회 2달 이상 걸리니까 이거는 조사와 수사를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다. 법적 책임 규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선 조치, 선 조사가 먼저고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이다. 라고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 온 거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이 되고 특수본의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사법적인 이 책임 문제까지 다 규명이 되고 가려지고 난 후에 이제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결단이 나올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다 말하자면 요즘 그 유행어로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고 그냥 지켜보면 될 일인데, 기다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못 참고 참사 직후에 이상민이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유승민이나 이상민이 그만둬야 한다고 얘기했던 안철수나 이런 자들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자꾸 엇박자가 나고 불필요한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집단에는 뭐 나름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막으려면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민의 사퇴 선언이 미뤄질수록 당은 정책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쑥 언론에다가 한마디 했어요. 조기 사퇴론을 주장한 겁니다. 안철수도 스스로 사퇴 표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홍준표도 또 여기에 가세했어요. 아까운 인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초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결국 경질을 하겠구나. 딱 대통령실에 안테나 꽂고 있다가 야 대통령이 이상민이 경질할 것 같아. 그러면 경질한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하면 뉴스도 안 되잖아. 먼저 침발라 놔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것들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이런 당과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 엇박자와 혼선을 불러일으킨 자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에 대해서 장제원이 어제 강력하게 성토한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을 다시 원내대표에 앉힌 것은 정기국회 잘 돌파하고 야당 정치 공세 막고 또 우리 집권 세력의 자존심 좀 지켜달라고 하는 뜻이었고, 그래서 경륜이 있는 것으로 원내대표도 한 주호영이를 원내대표로 추대했는데 밀었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냐. 어제 장제원은 그런 취지의 강력한 성토 발언을 했죠. 이 주호영이가 한 행태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지난 2일 11월 2일입니다. 국가애도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정조사를 꺼낼까 말까 하면서 운을 띄우던 그때입니다. 그때 주호영이가 갑자기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다. 야당이 제출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완전히 여지를 탁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권당 원내대표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판단할게 하면 사실상 우리가 밀면은 슬그머니 문 열어주겠다는 것 아니야? 라고 좌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밀어붙여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이 된 겁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엊그저께 도스트핑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수 국민들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과학수사도 아니고 강제수사도 아니지 않냐. 정쟁으로 전락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아주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로 반대를 하는데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두고 뒷문을 열어주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좌파들하고 손잡고 짬짬이해서 노란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상민에 대해서도 이상민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 제가 논평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강성규 김은혜 지구들끼리 필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하고 귓속말 하는 것도 좌파들이 시비 거는 판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마디 쓴 거, 그거 가지고 주호영이가 2번씩이나 불러 일으켜갖고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사과시키고 그걸로 끝냈어야지. 그렇다면 퇴장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대통령 수석 참모들을 2사람이나. 이게 적보다 더한 자 아니야. 좌파보다 더한 자 아니냐고. 이용 의원,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던 그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있습니다. 이용 의원이 어제 의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장관들 집권당의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켜주고 버텨주고 밀어줘야 되잖아. 그거 하라고 집권당 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차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든지. 그러면 우리 집권당 하기 싫어요. 윤석열 대통령 뒷받침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우리 정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라고. 그리고 집권당 하지 말라고.
앞으로 예산이 뭐니 민원이 뭐니 이런 따위 가지고 대통령한테 읍수하고 장관들 총리들한테 쫓아가면서 부탁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건 다 하면서 끊임없이 대통령 한 번 만났으면 하고 끊임없이 장관 만나고 총리 만나서 이런저런 지역구 민원 같은 거 갖고 오면서 막상 자기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 대통령을 지키고 정부를 보호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단단하게 국정 운영을 해나갈 때 어쨌든 숫자는 부족하지만 좌파들의 공격을 일선에서 막아주고 그런 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근데 나 지역구에 이런 민원을 좀 해결을 해줘.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지.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이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쏟아낸 말입니다. 아군도 적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원내대표. 두 수석의 필담이 드러나면서 수분 동안 이 좌파 의원들이 마이크 꺼진 채로 두 수석을 막 공격하고 힐난하고 그럴 때 회의 운영자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수분 동안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장면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호영이한테 표 모아줬죠. 이 원내대표 뽑았잖아.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주호영이가 보인 태도를 몰라? 내가 그렇게 주호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 정진석이 안 돼. 주호영이 안 돼. 이유가 이래. 수없이 말을 했구만. 지그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다소곳이 조곤조곤하게. 그래서 주호영이 뽑아놓고 이제 그 실체를 보니까 자기들도 충격이었던 모양이지. 자, 그래서 오늘 고소국 관련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의 대통령실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대로 건설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지금의 당 지도부 정진석이 주호영이 가지고는 이런 그림을 뒷받침하기는 그냥 사사건건 좌파들 눈치나 보면서 지정치나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전면적으로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성을 했고 또 당은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대통령이 함부로 대표는 이 사람의 원내대표는 이 사람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이거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정진석이 주호영이 이 투톱한테 당권 맡겨놓으면 하루를 맡겨놓으면 하루만큼 손해보는 것이고 일주일을 맡기면 일주일만큼 우리가 후퇴하는 거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만들어서 우선 당의 얼굴부터 전면적으로 바꾸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실 인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한 10개월 이상 이제 정부가 국정 운영을 했으니 그 과정에서 일 잘하는 장관들이 있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장관도 있으니 그 부분 일정하게 좀 솎아내고 정리하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실과 집권당과 정부가 전면적으로 진영을 새로 갖춰서 쇄신하고 혁신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임기 시작이 지금부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당정대 개편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